혼자지만 반갑습니다.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계곡살인 용의자로 공개 수배되었던 이은혜 조연수가 일산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4월 16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가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2022년 효녀 이미지로 방송이 되었던 이 이은혜가 어쩌다가 2022년에는 살해 혐의 공개 수배자가 되었는지, 지난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은혜의 출생부터 검거되기까지 그녀의 일대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은혜는 1991년 하반신 장애를 가진 양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그 부친께서는 전자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정부 보조금 월 45만원으로 근근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 MBC 러브하우스에 출연을 하게 됐고요. 세상에. 근데 이 러브하우스 출연 이후에 이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결말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다음 해쯤에는 이은혜가 가출을 하게 됩니다. 왜 가출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겠죠. 신동엽 씨가 이 러브하우스에서 부모님께 질문합니다. 은혜가 크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어머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새벽 3, 4시까지 잠을 못 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부모님의 반응을 바로 앞에서 이은혜는 그냥 듣게 되죠.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은혜는 그냥 평범한 어린아이였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이 부부가 어쩌면은 자신들의 자녀 양육 능력을 너무 낙관하고 자녀 가족 계획을 세운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은혜는 본격적으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 러브하우스 출연 경험을 통해서 이은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본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취약계층임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쉽게 큰 호의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은혜가 집주인과 집 계약을 할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의 통화에서도 우리 집은 많이 가난하고 안 좋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많이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명분을 들어서 윤상엽 씨의 돈을 엄청나게 뜯어냈죠. 더구나 이은혜는 어려서부터 꿈이 컸고 이상이 높았던 아이 같아요. 이 러브하우스에서 신동엽이 이은혜에게 묻습니다. 꿈이 뭐냐고 했더니 가수라고 답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은혜는 자기가 커서 받은 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꿈을 크게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타협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무관하게 나는 그 꿈과 이상을 이뤄야겠다라고 선을 넘는 사람들도 있죠. 안타깝게도 이은혜는 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또 왜 했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집은 이은혜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방송 화면을 보시면요, 이은혜는 부모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은혜가 혼자서 11살짜리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도 본인이 밀죠. 하지만 11살짜리 소녀가 아버지의 체중을 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머니도 못 밉니다. 왜냐면 어머니는 역시 하반신 마비이기 때문에 본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산책을 시켜드리려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은혜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어머니를 항상 애기 취급한다고 합니다. 동생 같다고 얘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한창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오히려 11살짜리가 어른들을 돌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은혜에게 집이란 본인의 육체적 노동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제도는 어떠냐? 이거는 이은혜의 아버지가 오랜만에 일자리를 상담하러 가는 장면인데요. 근데 아버지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왜 밝지 않는지 물어보니까 만약에 일자리를 얻어서 4, 50만 원을 벌게 되면은 생활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법상으로는 그 영세민의 소득을 다 제하고 그리고 보조금이 나온대요. 한마디로 월급을
월 30만원 받으면은 생활보조금 45만원 받던 거에서 30만원을 제하고 15만원만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거는? 한 달에 45만원 가지고 살기 빡빡해가지고 일자리를 얻으러 나왔더니 소득이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만약에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나야지만 정부 보조금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자리를 얻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보조금 45만원으로 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은혜는 이런 현실을 정말 탈출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직업은 성매매였거든요. 고작 15살 때 성매매를 해가지고 경찰한테 적발돼서 입건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 만 18세까지 소년부 재판에 총 5회에 걸쳐서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매매 남성과 모텔에서 있다가 남성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도주한 적이 있었고, 이건 단독 범행이었죠. 근데 이게 점차 진화를 해가지고 이은혜가 자신들의 일당과 짜고 성매매 남성과 둘이 있다가 갑자기 그 방에 일당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매매 남성을 벌거벗겨서 촬영한 다음에 그 남성의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200~300만원씩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은혜의 남자친구가 뭐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뭐 사망했다 이런 뭐 소문이 돌긴 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런 기록은 없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근데 2011년 이은혜가 만 20살 때는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 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매매 상대하던 남자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태국 파타야 여행을 어떤 남성과 가게 되는데, 아마도 뭐 손님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남성이 태국 파타야 현지에서 익사를 하게 되고요. 이 익사도 이은혜가 의도적으로 보험금 노린 게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었지만, 이 사망보험금은 남성 측 유족이 전액을 수령하게 되면서 이 의혹은 더 이상 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또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 글씨로 2012년도에 계곡에서 사망했던 윤상엽 씨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이은혜가 만 21살 때였는데요. 아마도 성매매 손님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무위키에 보면은 이은혜가 윤상엽을 2016년도에 처음 만났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2020년 3월에 이은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통화하면서 제가 배우자랑 8년 동안 연애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는 2020년에서 8년을 빼면은 201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 윤상엽을 처음 만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윤상엽을 2012년에 만나서 뭐 사귀었는데 뭐 2014년에 뭐 다른 남자랑 또 태국 여행 갔다 이런 뭐 양다리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좀 뭐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일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은혜는 15세부터 꾸준히 성매매를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 이은혜에게 남자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고요. 1년에 약 1000명의 남자를 상대했을 겁니다. 하루에 4명을 상대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쉬는 날 좀 빼고 250일만 일한다고 치면은 4 곱하기 250해서 1000명이에요. 그러면 5년간 일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몇 명의 남자를 상대하게 됩니까? 5000명의 남자를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랑 잤다가 저 남자랑 자고, 이 남자랑 여행 갔다가 저 남자랑 여행 가고, 그냥 손님이랑 원정을 간 거죠. 이 손님 저 손님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은혜가 뭐 불륜이다, 내연남이다, 남자친구다 이런 개념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성매매하는 여성이 뭐 남자를 몇 명을 만나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이은혜한테는요, 남자란 잠자리만 잠깐 가지면 돈 나오는 보따리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성매매 직업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늘 하루 손님 몇 명 받았어? 라는 질문을 오늘 몇 개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몇 명이 아니라 몇 개죠. 근데 이은혜가 이렇게 성매매만 하고 인생을 끝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는 건물주 아들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만 24살 때의 일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신랑 측
부모님들이 뭔가 수상한 점을 눈치를 채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뒷조사를 시켰고 결혼식 하객들이 모두 알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파혼을 합니다. 이은혜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웠겠죠. 그리고 나서 2017년 3월에는 손님 중에 한 명이었던 윤상엽과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은혜는 수천 명의 남자를 만나고 여행 가고 잠자리를 가고 이런 사람인데 왜 하필 윤상엽과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한 달 전에 윤상엽 앞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태국에 함께 갔던 남자가 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망자 보험금을 그 남자 유족들이 모두 가져가잖아요. 여행을 같이 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겠죠. 사망자 보험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가족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근데 이은혜는 윤상엽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따로 살면서 성매매를 계속했고요. 다른 남자랑 살고 이 당시에 윤상엽 친구분이 증언했던 것처럼 한 3-4억을 윤상엽 씨가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빼먹기 시작합니다. 이은혜 씨 일당들이 집 보증금으로 빼먹기도 하고 자기 일당들이 도박 사이트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요. 근데 윤상엽 씨는 이은혜에게 이런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기 위해서 캐피탈 대출을 받고 카드깡을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돈 빌리고 하면서 연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요. 본인은 3,000원만으로 그냥 끼니를 때우고 이런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구나 이런 와중에서도 자신 앞으로 생명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법적인 혼인 상태에서도 이은혜는 2017년 9월에 또 다른 손님과 일본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행보험금을 150만원대 타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윤상엽은 어땠냐면 본인의 장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불법 장기매매 사이트에다가 등록하기도 하고 이런 빛에 허덕이다 못해 너무 괴로워서 목을 매달고 죽겠다고 밧줄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이은혜가 윤상엽 대상으로 보거 피를 사용해서 독사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고요. 또 2개월 후에는 그 윤상엽과 또 일본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독사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 윤상엽과 일본 여행을 왜 갔을까요?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마도 일본 여행 가서 뭔가 사고사로 위장할 만한 거리가 없을까 이런 거를 모색하기 위해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이려고 하는 상대와 무슨 추억을 썼습니까? 그래요? 어쨌거나 이 일본 여행에서도 여행보험금 150만원을 타내고요. 그 다음 달엔 또 조연수와 마카오 여행을 갑니다. 이때도 여행보험금 200만원을 쏠쏠하게 또 챙기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윤상엽 씨가 계곡에서 사망을 하는 게 6월 달에 발생하죠. 근데 3개월 있다가는 또 이은혜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와 마카오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행보험금 120만원을 타냅니다. 이렇게 여행보험금을 타내는데 아주 맛을 들린 이은혜 씨였는데 윤상엽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 사망보험금은 왜 안 나오나 되게 기다렸겠죠. 근데 요게 이슈가 굉장히 잘 해결이 안 되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안 준다 이러면서 금감원과 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은 뭔가 찜찜한 점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은혜 씨 사건을 조금 더 집중 취재를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편성해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방영이 되니까 어땠겠어요? 이은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천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이은혜와 조연수를 1차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보고독을 탄 정황을 한번 확인하려고 든 것 같고 이것에 겁을 먹고 그 다음날 바로 이은혜는 조연수와 도망갑니다. 그리고 잠적 기간이 길어지면서 검찰에서는 공개 수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4월 16일 날 끝내 이은혜와 조연수는 일산에서 검거되게 되는데요. 이 모텔에서 검거됐냐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냐 뭐 얘기가 조금 이것저것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나온 뉴스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은혜는 윤상엽을 어떻게 하다가 가스라이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걸까요? 이건 윤상엽 씨가 사망 전에 자기 자신한테 보낸 카톡 내용을 캡처한 건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윤상엽 씨 스스로가 목매달 로프를 샀다. 그리고 자살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자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장례식 때는 은혜는 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못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이 카톡을 자기 자신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되게 먹먹했는데요. 한 가지 되게 안타까웠던 점은 이 윤상엽 씨란 분은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은혜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윤상엽 씨를 손님 중에서 골라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은혜 일당은 검거가 됐기 때문에 죗값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우리 주변에 또 제2의 윤상엽 씨 같은 분이 안 나오도록 좀 따뜻한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은혜가 건물주 아들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파혼을 하게 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찜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챙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이 된 거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이런 분들한테도 가끔씩 안부도 물어보고 한번 챙겨보는 이런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